1989년 도쿄의 한 증권사 사무실, 트레이더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계 10대 기업 중 무려 8곳이 일본 기업이었고, 미국의 상징적 건물인 록펠러 센터조차 일본 자본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불과 1년 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을 말이에요.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경제 대국에서 30년간의 침체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정상에 올랐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폐허였습니다. 공장들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 재건 정책을 펼쳤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벌 해체였습니다. 소수 가문이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반 시민들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동시에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도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의 제조품 수출은 143%나 급증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이 51%, 영국이 3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률이었죠. 전환점은 1959년 일본 통상산업성이 새로운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저가 제품 생산국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아세요? 1965년까지 일본은 무역 흑자국으로 전환했고, 1970년에는 수출이 무려 380%나 증가하면서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GDP는 5배나 성장해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모두 추월했죠.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거의 15년간 연평균 5%의 고성장을 지속했거든요. 이런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품질의 상징이 된 것도 이 시기요. 일본인들의 삶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1978년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에 매장을 열었는데 금세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점포 중 하나가 되었어요. 1979년에는 에르메스가, 1980년대에는 프라다를 비롯한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반대였어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달러 가치가 거의 50%나 상승하면서 미국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일본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결국 1985년 미국은 동맹국들을 소집해 플라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일본 엔화를 달러 대비 대폭 절상시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었죠. 동맹국의 압박을 받은 일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협정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엔화는 달러당 239엔에서 128엔으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절상되었거든요. 일본 제품의 해외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었죠. 당연히 수출 수요는 급감했고 일본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정부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훗날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일본 은행은 기준금리를 2.5%까지 대폭 인하했어요. 당시로서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죠. 동시에 신용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정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부유했던 일본 시민들과 기업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과열되었어요. 도쿄의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사람들은 건물이나 임대 수익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토지 자체에만 투자했죠. 여기에 일본의 세제도 한몫했어요.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고, 부유층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선호했거든요. 부동산이 완벽한 투자처가 된 셈이었습니다. 은행들도 완전히 통제를 잃었어요. 정부가 무제한 대출
대출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신용 등급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마구 돈을 빌려줬죠. 문제는 그 부동산 가치가 이미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1989년 5월 일본 은행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금리를 2.5%에서 3.25%로 올렸고 결국 1990년 8월에는 6%까지 치솟았어요. 동시에 재무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제한을 가했죠. 더 이상 투기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패닉이 시작되었어요. 1990년 말까지 니케이 지수는 약 1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고 부동산 가격은 3조 달러나 더 폭락했습니다. 떠오르던 태양이 마침내 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일본이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바로 30년간 침체의 핵심 원인이 되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은행 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었습니다. 거품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은행들은 엄청난 규모의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은행들 중 상당수가 파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부실 채권을 직접 처리하는 대신 은행들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방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좀비 은행들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실 상태였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간신히 연명하는 기관들 말이죠. 이 좀비 은행들은 거의 10년간 수익성 없는 기업들에게 계속 대출을 해줬어요.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경제 전체를 비효율성의 늪에 빠뜨린 거죠. 정부의 대응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렸습니다. 위기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1999년이 되어서였거든요. 그때까지 부실 채권은 GDP의 거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불어났어요. 구제금융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실패한 기업들을 지원했고 시장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막았죠. 두 번째 실수는 재정 정책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규모도 부족했고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GDP의 4.5%만을 재정 자극에 사용했는데 위기의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한쪽에서 돈을 풀면서 다른 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상쇄되어 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1997년이었어요.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자마자 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졌죠. 세 번째 실수는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1995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0%까지 내렸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디플레이션이었어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소비자 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2001년에야 양적 완화를 도입했지만 그때는 이미 경제가 10년 이상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진 뒤였죠. 네 번째 실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것이었어요. 일본 경제 침체의 핵심에는 철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시대착오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은행, 기업, 규제기관이 서로 결탁해서 실패한 기업들을 계속 살려두는 구조였죠. 이런 족벌 자본주의는 경쟁을 억제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렸어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2매 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죠. 일본의 대기업들은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조업과 기술 산업조차 혁신에 소극적이었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문화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어요. 다른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10% 이상 감소했어요. 2024년 현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부족은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결합되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크게 제약했어요. 젊은 근로자들이 수요가 많은 분야로 이동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죠. 문제는 일본이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세계 대부분 지역보다 긴 시간 일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일본의 이야기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부동산 버블과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일본 주식의 시장 가치는 4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으며 혁신은 제한적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들이 빠진 함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금리와 무분별한 대출이 만능이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둘째, 비생산적인 토지가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재산세는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세금은 올렸어요. 넷째, 정부가 시장보다 자본 배분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섯째, 야심찬 기업가들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대신 실패한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막았어요. 기존 지배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채는 공짜가 아니고 토지는 진정한 투자가 아니에요.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혁신이야말로 성장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순환이거든요. 일본은 이제라도 깨어나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느껴야 할 때예요.